그 정도 레벨이면 저는 삽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는 두 가지인데 아무도 저희 이야기를 안 들을 때 그때가 바닥인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처했던 두 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0.8배, 7배에서 바닥을 쳤습니다. 살만하지 않아요? 네, 홍춘욱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사님 잘 지내셨나요? 예, 책도 쓰고 자문사도 차리고 바빴습니다. 아, 지금 자문사 같은 경우에 서비스를 지금 현재 아직은 이제 준비 중이죠. 그러니까 라이센스만 받았고 아직 본격적인 상품 판매는 10월은 돼야 되지 않을까. 10월 거래봐야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네요, 진짜. 다음 달이네요, 바로. 예, 그래서 그 이제 오픈 베타 테스트라고 그런 것도 좀 해야 되고 하니까요.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도 봐야 되니까 10월에 이제 저희들 오픈 베타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또 박사님의 또 인사이트가 담긴 또 그렇죠. 그러한 또 자문사에서 서비스해주는 그러한 또 어떤 포트폴리오 제시도 기대가 되고 그런 인사이트를 또 이번 시간에서 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매크로 이슈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긴 하지만은 최근에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이 8월 CPI 이게 이제 발표된 이후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를 했어요. 물론 약간 둔화되긴 했는데 전달보다는 그러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상당히 좀 강하게 반응을 하면서 시장이 맞습니다. 또 주가가 막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강력한 금리 인상 스탠스가 언제까지 좀 지속이 될지 궁금합니다. 올해는 꺾기 어렵지 않을까. 올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9월, 11월, 12월 이렇게 3번 남았는데 네. 3번 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리고 75bp 이후에 50bp가 될지 25bp가 될지 모르지만 네. 금리 인상을 중단하기는 지금 좀 어려운 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결국 집값 때문이죠. 집값이요? 주택에 작년부터 올해 연초 사이에 미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20% 기록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미국은 또 집세가 소비자 물가에 차지하는 영향력이 되게 큰데 그걸 굉장히 크게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 이게 이제 과거에 집값이 올해 5월, 6월부터 꺾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세에 반영되는 게 한 1년 걸리더라고요. 시차가 상당히 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계약 기간이. 예, 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1년에 딱 떨어지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좀 길게 하니까 그걸 이제 평균적으로 반영해서 집세 물가도 조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집세 물가가 쉽게 꺾이긴 어려운. 그러면 전체 소비자 물가의 한 30%가 계속 오른다는 뜻이니까 이제 근원 물가의 다른 부분들이야 이제 중고차 값이나 신차 값 그리고 교통요금 이런 거는 이제 죄다 꺾이겠지만 원체 단일화의 강력한 집세 물가 상승 요인이 시장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거가 좀 진정되거나 혹시 행여라도 조금이라도 탄력이 둔화되는 게 보여야 명분이 금리를 동결하든 인하는 꿈도 못 꾸고 동결할 수 있을 텐데 그 동결의 시기가 올해는 좀 어렵다. 잘해야 내년 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겁이 좀 나죠. 근데 이게 약간 이게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방금 말씀하신 5월 달부터가 그때부터 이제 꺾인다고 했는데 연준도 사실 그걸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차가 늦게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안해서라도 일단 물가가 잡힐 때까지는 계속 올리겠다. 그게 이제 연준의 스탠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연준 입장에서는 꺼진 불도 다시 보겠다. 왜 그러냐면 지난해 연말을 고비를 해서 주택가격이 꺾이는 줄 알았는데 연초에 다시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그래프를 보면 이중천장 같은 모습이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집값이 그때 꺾일 줄 알았는데 금리 인상이 3월에 단행되니까 그때 또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상 안 하네 이러고 이제 했다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 충격을 받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요새 이제 급격히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중에 우리도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게 연준 입장에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결착을 좀 보고 싶어하는 인플레 특히 집세 물가 오르는 거가 진정되고 확실하게 이게 둔화되는 걸 보고서야 금리 동결 그리고 또 이게 마이너스까지는 아니어도 목표 수준까지 떨어지고 난 다음에야 인하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일단 올리는 스탠스를 지속을 할 것이고 최소한 예, 그렇죠. 내년을 가봐야지 사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죠. 얼마까지 올릴까 언제까지 올릴까 이제 사실 그게 궁금해하는 건데 사실 올해 안에는 그거에 대한 힌트를 얻기가 좀 힘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점도표가 이제 나올 텐데 그 그렇죠. 점도표에서
올해 연말 목표 금리, 내년 목표 금리에 대한 연준 멤버들의 이제 그 점도표가 나올 텐데 그게 아마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 더 올린다가 확실히 보이는 아마 4% 중반 정도까지 다 올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근데 내년은 4% 밑에 나온다면 시장은 오히려 좋아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금리 인상하는데 주가가 정작 또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 나오는 연준 멤버들의 향후 경제 전망 보고서 분기마다 나오죠. 앤드 그 점도표를 꼭 좀 확인하고 투자하고 또 참고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네. 우호적으로 나오기보다는 좀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그 확실히 그 데이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이 영향 때문에 사실 이 원달러 환율이 이미 좀 며칠 됐어요. 신문에서 13년 만에 최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최대치다. 그래서 뭐 장중에 1,400원을 터치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이러다가 환율만 보면은 정말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인데 금융위기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없지는 않은데 현재로서는 저 멀리 보인다. 가까이 와 있다고 보기보다는 저 멀리 연기는 나는 정도. 지평선 저 너머에 연기는 나는데 네. 저 불이 이쪽으로 올지 꺼지고 말지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그래서 연기가 난다라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가 너무 심한 나라니까 이 정말 잘못돼서 세계적인 경기 후퇴가 나타나며 또 금리는 계속 안 떨어지고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네. 스태그플레이션이 나는 가운데 금리는 계속 올라가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지금도 안 좋은데 되게 안 좋아지고 더 안 좋아지면 이금융권부터 은행까지 불이 이제 옮겨 붙는다 그러면 금융위기죠. 그게 금융위기죠. 그래서 리스크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닌데 1997년은 이제 종금사 위기였고 2008년은 은행이 팔았던 키코 위기였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2020년만 해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ETN 그죠 원유 선물 ETN이 상장 폐지된다던가 네. 혹은 ELS 관련돼 있는 해지 물량들 때문에 시장이 급한 흔들리면서 2020년도 좀 우리 국내 금융기관들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아직은 저희 시야에는 그냥 부동산 PF 정도 뭐 부실 대출 문제. 근데 그건 뭐 언제나 있었던 일이잖아요. 집값 빠질 때 뭐 그 정도 문제 안 터진 적이 없으니까.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충당금 쌓아놨으면 그건 문제가 없는 건데 우리가 예상 못한 어떤 다른 전혀 보지 못했던 곳에서 터지면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데 아직은 안 보인다. 그래서 저 멀리 연기는 보이는데 저게 우리로 올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가능성은 아직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약간 무서운 뉴스들이 여기저기 나오잖아요. 항상 이런 시기가 되면은.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이슈 같은 경우에는 잘 나오진 않는 것 같은데, 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그 정도인 것 같은데, 뭐 신흥국 경제위기 뭐 40개국이 뭐 부도가 날 거다. 이런 막 얘기가 막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글로벌 경제가 같이 연동되고 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신흥국에서 좀 부도가 나면은 우리나라 좀 위험하지 않을지 약간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뭐, 악영향이 없진 않은데, 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파키스탄이랑 스리랑카인데, 네. 이 두 나라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건 분명하고 또 우크라이나도 사실상 전쟁 중인 국가 파산 상태죠. 무슨 자기 돈 가지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 다 빌린 돈으로 전쟁하는 거니까. 근데 이 나라들로 인해서 전쟁의 어떤 충격 이런 걸 제외하고는 세계 경제 은행들이 어디 문제가 생기고 그래 보이진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2012년 그 유럽발 재정 위기 때 하도 크게들 다들 대여가지고 일단 대출이 그렇게 나가지 않고 특히 그 1대1로 정책 때문에 중국이 다 그걸 했거든요. 신흥국에 돈 빌려주는 건 죄다 중국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이 1대1로라는 큰 꿈을 꾸고 더군다나 그걸 주도했던 시진핑의 3기 연임이 눈앞에 왔는데 대출 회수를 하면서 너네 디폴트다. 너네 자산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 할 수 있을까? 물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뭐 어떤 신흥국에 돈 빌려주고 난 다음에 못 받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잖아요. 네. 그게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못 받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그게 금액이 세계 금융 시스템에 아주 중요한 고리가 되면 1982년 외채 위기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중국 하나의 문제라면 그 중국은 전부 죄다 그 일을 한 게 국영기업들이니까 정부 지급 보증이 들어가 있는 돈들이 부실화된 거니까 정부 문제지. 그게 뭐 또 중국 정부가 지금 중국 내에서 그 빌려주는 돈 금리를 인하했잖아요. 2.75까지 인하했잖아요. 그렇죠. 그 저금리로 인하를 해도 돈이 조달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중국이 좀 걱정이긴 한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중국이 지금 좀 문제이긴 한데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아주 심각한
경제 위기, 연쇄적인 그 신흥국 위기로 간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여건이죠. 그래서 뭐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지금 가장 약한 고리는 중국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아, 중국이요. 중국이 사실 뭐 제로 코로나 지금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부동산 위기도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예, 청두라는 인구 한 2천만 되는 도시를 락다운하는 거 보면서 거의 우리나라 예.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를. 예, 물론 이제 땅 면적도 경상도 많긴 합니다만 일단 그런 식으로 제로 코로나라는 게 말이 되는가? 미국은 이미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아예 그냥 이제 종료 선언을 하는 중인데 맞아요. 중국 혼자 저러고 있는 걸 보면 이게 정치 문제가 원체 심각하다. 이런 정치 문제 또 작년에 기억나시겠습니다만 공동부유 이러면서 사교육 업체들 죄다 다 문 닫고 뭐 영어 공부 이런 거 안 시키고 네. 거기다가 알리바바의 그 마윈 회장이 사실상의 연금 상태에서 끝난 다음에 또 재산을 정부에 도네이션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경기가 되게 나빠져 있는 상태에 제로 코로나를 펼치니 네.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예, 연내 뭐 4.5가 되니 4%가 되니 일단 4%는 거의 목전에 왔는데 그 정도로 높은 금리가 되면 중국은 2.75인데 미국은 4%면 둘 다 또 지금 고정환율 제도니까 사실상에 네. 그러면 중국에서 돈을 빌려서 미국 달러에 투자만 해도 무조건 이자 차익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막아내는 과정에서 중국 외환보유고가 지금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이런 이상한 정책들, 금리 인하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면 규제를 좀 풀고, 그죠? 공동부유 조금 천천히 하고, 더 나가서, 모기지 관련돼 있는 문제들, 이런 거는 사실 사업이 중단된 탓이니까, 정부가 그걸 구조조정을 하든 인수를 하든 해서 어떻게 지어주면 될 문제고, 이게 다 공적자금 문제인데, 재정이 들어가야지 해결될 문제지, 이게 네.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선택인데 그걸 하고 있으니, 저기가 참 중국이 이렇게까지 무모한 짓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서 우리는 전망을 하는데 지금 최대의 리스크는 중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뭐 인플레이션에 따른 미국의 강력한 긴축 스탠스, 사실 이런 것보다도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좀 약간 뇌관이 되는 건 중국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우리랑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경제 의존도가 높잖아요, 또 저희가.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러한 좀 악재, 그 다음에 불안 요인들이 시장에 지금 좀 널려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또 주식이라면은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지금 촬영의 기점으로 한 2,300 후반대? 그 정도, 중반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박사님 책에서 보면은 코스피 PBR 0.8배 정도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하단이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온다라고 한다면 좀 매수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보니까 0.9배 정도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약간 좀 사모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도 될까요? 네, 저도 뭐 한 2,500 밑에서는 그렇게 큰 부담 없이 2,500이 이제 0.9배, 네. 그러니까 그 1.0이 깨지는 레벨로 네.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레벨이면 저는 삽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는 두 가지인데 일단 우리나라 물론 기업들이 그 더블 카운팅 이슈가 있어요. 그 지주사랑 자회사가 동시 상장돼서 자산이 이중 계상되는 문제가 있어서 PBR이 일단 낮게 형성돼야 되는 나라예요. 거기다가 배당도 세계에서 제일 적게 해주니까 그런 연유로 우리나라의 PBR은 1배 전후가 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4까지 간 게 버블이었던 거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잊지 말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처했던 두 번. 언제였냐면 97년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보면 2097년 외환위기는 일시적이지만 0.67배까지 갔었죠.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일시적이었고 대략 한 0.7배, 8배 정도에서 바닥을 쳤고요. 또 더 나가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그 890포인트까지 종합주가지수가 890포인트 갔었는데 그때도 0.8배, 7배에서 바닥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에가 그 정도인데 지금이 0.9배다. 그럼 여기서 한 10% 빠지면 0.8배인데 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세계 경제가 다 붕괴되고 나라가 망하는 시점에 밸류에이션에 근접해 있다는 게 지금 우리나라 역대 최대 이익을 내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 더군다나 환율이 1,400원이면 여기서 이익 못 내는 수출 회사는, 수출 기업들은 솔직히 그건 망해도 된다고 봐요. 아니,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지난 한 40년 연평균
영업이익률, 매출액에서 얼마나 이익을 내냐 이렇게 보면 한 5에서 10%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되게 우리가 돈을 잘 못 벌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1달러를 팔면 1,100원, 1,200원 받던 걸 1,400원 받으면 매출이 원화 매출이 20% 느는데 30% 느는데 아무리 원가 올라갔다 그래도 여기서 마진 못 늘리면 네. 이건 솔직히 말해서 회사도 아니다. 그런 회사는 투자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익이 잘 나고 있는데도 0.9, 0.8은 좀 심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지난 25년간 외환위기 이후 연평균 BPS 그러니까 기업들의 순자산 가치의 상승률이 9%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익이 많이 나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2001년 대비해서 올해 이익이 한 11배 늘었죠. 20년 만에 이익이 11배 정도 늘어나요. 물론 이제 그걸 또 배당하고 남은 게 순자산 가치죠. 그래서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우리나라 순자산 가치가 팍팍 늘어나니 만약 주가가 내년까지도 꼼짝도 안 하고 이 레벨에 있다고 치면 내년에 0.8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BPS가 그만큼 높아지니까. 그리고 내후년은 0.7이에요. 살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1년을 보고 사면 괜찮은데 당장 어떻게 봐요? 이렇게 물으면 아유 저 연말에 중국 어떻게 하고 당대회 어떻게 하냐 따라서 저는 모른다. 시장에 한 번 더 지난번 2200 테스트하러 갈 수도 있다. 동의한다. 근데 바닥을 어떻게 하냐. 시장의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죄송하지만 시장에서 다 아웃됐어요. 그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아유, 싸면 사는 거고. 작년처럼 PBR 1.4 가고 시장에 돈 복사 소리 들리고 레버리지 투자가 일상화될 때는 파는 거고. 좀 이런 자세들을 가지면 투자가 쉬운데 근데 남들 다 팔 때 사야 되니까 스트레스 받고 또 저가 매수한 다음에 물리니까 힘들긴 하지만 저는 지나고 보니까 이게 제일 쉬운 투자더라. 곡소리 날 때 사고 사람들이 전부 외제차 사고 손목에 그 백통 금통 이런 거 찰 때 감사합니다 그러고 파는 게 그때 달러 사는 게 최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좀 시장에서 약간 무서운 분위기를 조장하는 그런 또 세력도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아직 이제 경기 침체가 안 왔기 때문에 한 번에 더 하락이 남아있다. 그러면서 뭐 그게 이제 전저점을 갈지 아니면 전저점을 깰지 이제 그런 약간 심리 때문에 지금 약간 투자 시장이 좀 얼어붙어 있고 그래서 사실 싸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매수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런 분들한테는 그럼 어떻게 좀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확인하고 들어가서 돈 번 적이 없습니다. 확인하면 이미 바닥에서 한 20% 올라 있어요. 그리고 그때가 가장 격렬하게 오르거든요. 그 뒤에는 이제 종목별로 테마별로 막 가요. 뭐 예를 들어서 2020년 바닥에서 주식 잘 잡았더라도 그때 BBIG 안 샀으면 1년 내내 손 빨았죠. 그럼 작년 돼서야 BBIG 말고 다른 종목들이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가치 투자자들은 진짜 2020년에 손해보고 되게 힘들다가 2021년에 남들 이제 다 6월부터 주가 꺾였는데 그때 2배, 3배 본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만큼 주도주 한번 놓치면 이게 앞만 바닥에서 확 오를 때 그때 빼고는 이제 그때부터는 종목 싸움이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너무 그 바닥을 잡겠다는 생각은 그건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영역인데 왜냐면 사람이 다들 괴로워 죽을 것 같은 시기가 돼야 바닥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저처럼 이 레벨이면 괜찮아요라는 사람들에게서 마이크가 뺏길 때 아무도 저희 이야기를 안 들을 때 그때가 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바닥은 알 수도 있다. 동의. 근데 그걸 알고 확인하고 산다는 정말 불가능한 기술이다. 그건. 저는 그냥 말 빠질 때 물 타야 바닥 근처에서도 언젠가 한번 잡는 거지. 그걸 어떻게 저도 매크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경기 내년에 더 나빠지는 거 알아요. 근데 주가는 경기 나빠지기도 전에 빠졌는데 그럼 어떻게 이건 설명할 거냐. 말 못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답이 나오는 게 선행한다. 시장이 경기에 선행하니까. 다음 바닥이 내년에 나오더라도, 내후년에 나오더라도, 그걸 언제 선반영해서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 허황된 일에 왜 그렇게 바닥을 잡겠다는 꿈을 꾸냐는 거죠. 그냥 적당히 대충 이 정도면 매력 있다 하고 들어가는 거지. 꼭 그걸 바닥에 사겠다라는 꿈을 버리는 순간 저는 투자 레벨이 1레벨 올라갔다. 게임으로 따지면 레벨업 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공감이 가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 바닥 다지고 올라갈 때 정말 무섭게 올라갈 때 절대 따라 못 사요.
일반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네. 데드캣 파운드라고 또 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가짜 랠리다. 일시적인 반등에 불과하고 반등 시 매도 이러거든요. 그때 그래서 다들 매도해요. 시장이 최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 그래서 주춤 한 20% 오르고 주춤하다가 다시 그냥 쉬지도 않고 가죠. 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바닥을 잡는다. 꿈 같은 소리고요. 그냥 시장에 일단 머물러 있어야 조금이라도 남겨놔야 일단 매매에 관심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좀 피를 흘려야 되고, 폭락할 때 시장이 완전히 피바다가 될 때, 그때 시장이 시퍼렇게 물들 때 그때 들어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도 못 들어간다. 그래서 투자는 어려운 거고, 그 어려움의 고통의 대가로 수익이 주는 거죠. 그걸 좀 꼭 말씀드리고 싶었네요. 알겠습니다. 경영도 최고로 잘하는 회사의 주가가 불황으로 같이 빠질 때는 이거 좀 쳐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장주, 가치주의 영역이 아닌 되게 영업이익단이 탄탄한 이런 회사들은 폭락하면 좀 샀으면 좋겠다. 최근에 박사님 채널에서 지금 사면 좋은 미국 주식 여기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더라고요. 여기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경기가 더 나빠질 것 같다고 우리가 봤잖아요, 제가. 네네. 그러면 이제 역실적 장세가 오거든요. 기업 실적이 이제 망가질 거예요. 그래서 주가 많이 빠졌는데도 비싸다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럴 때 두강을 나타내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냐면 퀄리티 기업이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퀄리티 기업이요. 네, 퀄리티 기업이란 이익의 안정성이 높은 기업들, 수익성도 좋으면서 네. 안정성도 받침되는 기업들을 퀄리티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퀄리티 기업들은 특히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불황이 올 때 굉장히 시장에서 돋보이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회사들은 뭐 불황에서도 이익을 꾸준히, 애플이죠, 그죠? 애플 주가 보시면 네. 저희 지금 쌍봉 걱정은 좀 되긴 하지만 차트 한 번만 보시면 이제 네. 나오겠죠, 여기? 네네. 자료는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보겠지만 되게 최근에 세요. 물건이 잘 팔리니까. F14이죠? 어디 해외에 나가 있는 제 아들도 그걸 샀더라고요. 줄을 사서 사더라고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지금 2학년이거든요. 거기서도 애플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애들이. 벌써 그때부터. 그리고 뭐 노트북 네. 죄다 사과 마크가 없으면 그 강의실에 못 들어갈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을 좀 눈여겨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제가 애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애플은 빠진 게 없으니까. 요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 다음 버크샤이 서웨이 비주 어떠냐. 이게 고점 대비 되게 많이 빠졌다가 반등한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경영자가 견실하게 또 뭐 시즈 캔디부터 코카콜라에 워싱턴 포스트에 디즈니에 애플 같은 기업들을 잔뜩 들고 있는, 그리고 철도 회사에 조립식 주택 건설 회사까지 막 알짜 기업만 다 가지고 경영도 최고로 잘하는 회사의 주가가 불황으로 같이 빠질 때는 이거 좀 쳐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코카콜라도 참 매력 있는 회사잖아요. 우리가 뭐 제로 코카콜라냐 아니냐를 고민하지. 그러네요, 진짜. 예, 그런 브랜드 가치도 엄청나고 회사가 배당도 그래도, 또는 배당 안 주면 자사주 매입도 꾸준히 해주는 그런 회사들이 주가가 시장에 폭락에 같이 빠질 때는 좀 봐야죠. 또 봐야 될 회사가 우리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벅스거든요. 물론 뭐 일부 지역에서는 스타벅스가 밀리고 있어요. 영국에서도 토차커피 회사한테 밀리고 또 어디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는 철수했다 그러잖아요. 그러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디 해외여행 가서 스타벅스의 그 여신님을 보면 사이렌이지만 네. 아무튼 여신처럼 이쁘게 나오잖아요. 예, 여신님을 보면 되게 반갑지 않나요? 엄청 반가워요. 예, 저희 가면 와이파이도 되고 내가 아는 메뉴가 있어. 그리고 숨도 좀 돌릴 수 있고 화장실도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또 리차지도 되고. 이해되시죠? 이게 어마어마한 그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또 불황에 야, 내가 딴 건 다 굶어도 이거 하나는 먹어야 되라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회사들이 많고, 또 코스트코도 불황에 정말 강한 회사잖아요. 우리가 코스트코 잘 안 가는 이유가 주차 때문이긴 하지만 차를 안 가져가면 도저히 가져오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사오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 거 가서 우리는 코스트코의 노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불황이 심해지고 사람들이 가격에 민감해지면
아마존도 어떻겠어요? 지금 또 군단은 AWS로 이익도 잘 나고, 그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네. 이익도 잘 나는 데다가, 누구나 다, 그러면 뭐, 값 싼 데를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집에서 해먹지 뭐, 외식 안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꼭 성장주, 가치주의 영역이 아닌 되게 영업이익단이 탄탄한 이런 회사들은 폭락하면 좀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코스코는 이미 많이 올라버려서 애플이랑 코스코는 이제 그때는 한참 제가 추천했는데 이런 종류의 기업들을 우리 한번 좀 보자. 그런 이야기죠. 말씀 들어보니까 오히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더 잘 볼 수도 있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딴 기업들이 못 보니까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현 상황을 꾸준히 잘 유지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브랜드 가치라든지 네. 말씀하신 그게 퀄리티. 올라오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게 브랜드 가치가 올라오고 안정적이고 또 시장에서 좀 그런 기업조차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 들릴 때 우리가 항상 그 워렌 버핏을 모욕하고 나면 그 사람이 다치잖아요. 아유 뭐 워렌 버핏 영감 끝났네 그러면 꼭 그 사람이 끝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사 끝났네 뭐 재미도 없네 이러면 그 다음에 꼭 그 회사가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는 걸 우리가 많이 봤단 말입니다. 얼마 전까지 앱스 모바일 그게 회사냐 그러고 있다가 지금 전부 다 굉장하다 이익이죠 뭐 그러잖아요. 저는 테슬라도 이제 이 길로 가게 될 거라고 그 퀄리티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빠진 게 없어가지고 일단 잘 모르겠고요. 아니 그러니까 퀄리티를 갖고 있는데 싼 걸 찾아야. 왜냐면 지금은 정말 시장이 물방고기만인데 그렇게 조정이 크지 않은 걸 꼭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퀄리티 기업이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보시면 되게 지금 물방고기만이거든요. 이게 너무 제가 그래서 참지 못하고 계속 사서 물리고 있습니다. 이게 좀 부끄럽네요. 그래도 이게 평소에 현금을 잘 준비를 해 놓으셔가지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또 이렇게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준비가 되신 거잖아요. 그 현금이 아니라 달러라고 꼭 이야기해 주시죠. 달러. 그러니까 원화 현금은 현금이 아니에요. 위기에 힘을 발휘해야 현금이죠. 그래서 달러 단기채, 달러 단기 국공채, 뭐 이런 것들이 현금이죠. 진정한 의미의 현금은 달러 자산이죠. 근데 이번에 장난 아니었겠네요, 진짜. 왜냐면 원달러 환율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1,100원 정도였는데 거의 뭐 1,400원까지 갔으니까 여기에서만 그냥 보유했던 그런 현금이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아직 올랐어요. 제 계좌는 마이너스입니다. 8월 네. 초인가 7월에는 플러스 났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달러를 계속 팔아서 물 타니까 그렇죠. 네. 한국 국채랑 주식이 또 많이 싸 보이니까 좀 물 좀 타다 보니까 그때 반등하니까 한 2,400 넘고 그럴 때는 맞아요. 플러스가 딱 나와서 야 올해도 플러스 나냐 그러고 좋아했는데 FMC 미워요. 그래도 사실 이런 장에서 정말 최소한의 시장보다 덜 깨진 게 정말 실력이 그게 있고 이제 달러 좋은 건데. 때문이죠. 그렇죠. 제가 뭐 실력이 아니라 달러를 많이 들고 있으니까 전체 자산의 절반이 달러니까 계속 근데 달러 비중이 계속 커지니까 계속 조금씩 팔았는데 이제 후회하고 있죠. 1,300원에서 팔지 말고 1,400원에 팔까. 근데 마음이 급한 게 이 주가가 여기서 유지가 안 되고 반등하면 어떡할까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좋은 회사가 세상에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사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그런 회사 되게 많은 게 삼성전자야 뭐 당연히 지금 반도체가 박살나니까 주가 재미없는 거 알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5만 전자고 4만 전자 됐다. 한 1년 참고 2년 참으면 얘는 배당도 엄청 주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도 좋은 회사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손이 안 나갈 수가 없는 거고 우리나라 국채도 뭐 지금 거의 4% 주는데 맞아요. 4%. 10년물 국고금리가 4%인데 이거 들고 10년을 버티면 연 4% 수익이 따박따박 꽂히는데 그러다가 만에 하나 금리 한 3%까지만 내려가도 이게 매매 차익 그 캐피탈 게인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보이니까 고정 수익이 보이니까 자꾸 손이 나가서 좀 천천히 살 걸. 네. 너무 빨리 사서 문제예요. 저희들 이코노미스트의 최대 문제가 너무 빨라요. 저 같은 경우도 한국 주식을 너무 빨리 팔았고요. 3천 되기 전에 거의 다 팔았고요. 그러니까 트리밍을 많이 했죠. 네. 그리고 또 달러도 1,300원 가니까 좋다고 너무 많이 팔았죠. 저처럼 하면 안 되고요. 좀 따라가면서 확인하면서 해도 되는데 바닥을 확인한다 같은 소리만 좀 안 하면 좋겠어요. 최고점에서 팔고 최저점에서 살라는 그런 노력. 제가 평균 매도 단가가 2,800, 2,900 전후에서 거의 다 한국 주식 이제 일부 남겨놓은 걸 이제 그 원래 가져가려는 비중 가지고 있는 몇몇 종목들 빼고는 거의 다 팔았거든요. 그때 그게 하는 게 너무 좋아서 PBR 그때 막 1.2배, 1.3배를 막 가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팔았는데 거기서 20%가 더 오르더라고요. 3,300 몇 포인트 갔잖아요. 네, 3,300 조금 넘었어요. 네. 아, 그때 힘들더라고요. 아, 나 왜 이렇게 빨리 파나. 아, 그리고 그때도 달러 샀는데 살자마자 계속 환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렵다. 투자는 어렵다. 그러나 길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그 채권 얘기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아마 전일 장중에 3.5%를 터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최고치이고 그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만큼 싸다는 소리잖아요. 채권이 싸다는 뜻이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채권 투자 타이밍인지? 예, 채권 좀 사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국채는 워낙 많이 들고 있어서 그래서 한국 국채를 많이 좋아하고 있고요. 한국 국채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이 올해는 계속 된다 그러면 금리는 그 전에 고점을 쳐요. 왜 그러냐면 채권 금리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향후 10년에 대한 향후 10년 정책금리 평균값을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10년 뒤, 그러니까 2031년까지의 매년 정책금리가 평균 얼마일 거냐를 거래하는 시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에 4.5까지 갖다 칩시다. 그러면 10년 평균금리는 얼마일까? 미 연준의 장기 전망, 그 정책금리 전망을 보면 3% 전후거든요. 2%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2에서 3% 사이가 장기 금리 전망이라고 봐요. 연준 멤버들은. 그러면 4.5면 그게 평균을 내려가려면 한번 또 2% 밑에도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높은 금리일 때 사두면 이익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아니, 그러다가 금리가 옛날 70년대처럼 계속 올라가면 어떡하냐. 그럼 같이 틀리는 거지. 아니, 미 연준 멤버들이 장기 평균 금리를 얼마를 보냐, 정책 금리의 장기적인 균형 금리를 얼마를 보냐 그러면 다 2% 후반 찍고 있는데 내가 그 10%를 전망해서 내가 맞췄다 한들 버틸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시장과 완전히 동떨어진 전망을 맞추면 기분은 억수로 좋겠지만 그 과정에서 리스크를 엄청 무릅써야 되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느냐,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자문을 해보면 일단 연준의 스탠스들을 한번 보면 그 사람들 그렇게 3% 이상까지 오랫동안 유지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올라갔다가 오버슈팅 했다 내려올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걸 먼저 시장이 반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채권금리가 고점이 얼마냐 이걸 잡는 건 불가능하니 매력적인 금리 레벨이면 저는 3%한 초중반이면 미국 국채금리는 좋아하고요. 한국 국채금리도 3.5 이상이면 되게 좋아하면서 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채권 투자하는 데 있어서 뭐 ETF로 투자하든지 뭐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하는데 근데 어차피 이게 달러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금리가 정점을 치고 내려오는 순간이 되면 또 달러 약세가 실현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런 리스크 부분이 약간 우려되긴 하는데 그래서 약간 뭐 한국 국채나 회사채 이런 쪽 사는 건 어떨까요?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실 거면 환해지된 채권 상품을 사는 게 낫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분들은 좀 좋은 찬스죠. 왜냐하면 환해지되어 있는 국채 상품들이 있거든요. H가 붙어 있으면 환해지. 그렇죠. 가로 열고 H. 예, 저는 이제 원화 자산과 달러 자산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H 상품은 일절 투자를 안 하는데 왜냐하면 그 암묵적인 비용이 꽤 들어요. 그렇죠. 수업 맞아요. 포인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좀 수업 포인트 연간 수업 포인트가 지금 거의 1% 포인트 정도 비용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네요. 예, 수익을 많이 깎아 먹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해지를 난 꼭 해야 되겠다 생각되면 하는 거죠. 왜냐하면 환해지했는데 환율 100원 빠진다 그러면 그걸 다 누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 하락에 베팅하고 싶으신 분은 해지를 하는 게 좋은데 그 정도로 환율이 떨어질 거라면 한국 주가 폭등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만회가 되는구나. 그러니 주식을 사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미국 국채를 사서 환해지를 거는 게 아니라 좀 이상하잖아요. 그 전망에는 뭔가가 이상한 함정이 있는 것 같다. 환율이 앞으로 급하게 빠진다면 그때 제일 좋은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미국 달러 강세가 진정되면서 돈이 이모적으로 올 때 한국에 제일 먼저 들어올 텐데 중국 가겠어요? 무서워서 이제 안 간단 말이에요. 한국이 이머징 마켓에서 제일 대안인데 한국 아니면 대만인데 근데 대만은 아시는 것처럼 관리 변동 환율 제도니까 환에서 오른 것도 없고 그러니까 환이 막 높은 수준에 있어도 실적 좋아지는 거랑 상관없는 나라니까 우리만 이 환율 레벨이 뭐 1,300원이 되더라도 엄청 좋은 경쟁력을 갖고 있으니까
환율 천천히만 떨어져주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내년에 수급도 좋아지니까. 안 그래도 올해 환 때문에 좀 경쟁력 강화된 데다가 수급까지 좋으니까 되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한국 주식을 사야지. 그래서 그 해지라는 것을 자꾸 연연하기 시작하면 이런 큰 그림을 못 보니 저는 그냥 한국 주식을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는 해지 안 하고 그냥 가는 편을 선택합니다. 알겠습니다. 공격 포트폴리오죠. 이거 상당히 매력적인 포트폴리오거든요. 강세장 만나면 이게 굉장히 수익을 내주고 약세장에는 이게 또 환율로 방어를 좀 해주거든요. 책에서도 사실 그래서 주식과 채권의 반반 전략 이게 이제 기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 주식 그리고 미국 국채가 반반 전략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최적의 조건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움직이는데 우상향한다. 핵심은 이거예요. 둘은 반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음극과 양극이고요. 해와 달이에요. 낮과 밤입니다. 미국 국채가 좀 수익률 좀 좋죠. 그렇죠. 네. 그러면 한국 주식 박살나 있고요. 반대로 한국 주식 수익률 되게 좋았을 때 언제냐면 작년이죠. 작년에 미국 국채가 완전히 박살났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한 가지 알 수 있죠. 이 둘을 다 투자하면 한쪽이 좋을 때 한쪽이 안 좋으니까 이 한쪽의 부진을 상쇄시켜주고 한쪽이 나쁠 때 여긴 좋으니까 부진을 상쇄시켜주는데 그러면 이제 질문이 그러면 또이또이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한국 주식이나 미국 국채나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하는 수익 패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는 한국 주식은 아무리 배당금이 적다 그래도 연 1, 2% 정도 배당금이 나오고 연 9% 정도 순자산 가치가 따박따박 불어나는 나라니까 PBR이 뭐 0.5, 0.4나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럼 PBR 늘어나는 만큼, 그러니까 BPS가 늘어나는 만큼 주가가 오르는, 거기다 배당까지 받을 수 있는 우상향하는 자산이라는 게 우리 주식의 좋은 점. 미국 국채는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달러가 장기적으로 봐도 저게 약세로 갈 자산은 아니니까. 환에서도 수익이 나는. 이런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둘 다 우상향하는데 한쪽이 깨질 때 한쪽에서 벌어주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뭐가 이루어지냐 하면 큰 탈 없이 우상향할 수 있어서 처음부터 돈을 모아나가면서 종잣돈을 모으려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전략이고 더 나가서 그걸로 그냥 끝내면 안 되고 매년 1,000만 원을 저축한다라고 우리가 간용을 했는데 500을 샀는데 올해 같은 해는 주식은 한 20% 빠졌고 평균 주가를 계산하니까 한 20% 빠지고 미국 국채는 또 평균으로 보면 한 20% 올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600만 원 되고 400만 원 됐죠. 그죠? 네. 미국 국채 600, 한국 400이 됐는데 올해 내가 다시 투자를 1,000만 원을 한다 그러면 미국 국채는 한 400만 원 사고 많이 빠진 한국 주식은 600을 사서 둘 다 1,000만 원, 1,000만 원을 맞추는 이렇게 비율을 꾸준히 맞춰 나가면 자동적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가 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둘 다 어차피 우상향할 거니까 많이 빠진 애를 사는 거죠. 그냥. 그렇게만 이런 별거 아닌 팁인데 두 가지 반대로 움직이면서 우상향하는 자산을 매년 현금으로 우리 저축할 거니까. 그렇죠. 지금 종잣돈 모으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종잣돈을 모아나가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한다? 물타라 계속. 많이 빠진 위주로 물타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주가 조정받고 환율 뭐 조정받고 오를 때마다 웃고 있다. 야 싸게 살 기회다. 이런 마인드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이 투자가 가장 기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그냥 한국 주식만 투자를 하거나 그냥 미국 국채만 투자를 하는 것보다 이 두 가지를 투자하는 게 사실상 변동성도 좀 적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대 수익률이 더 높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올인하지 말자라는 거죠. 왜냐면 못 버티는. 올해 같은 해 진짜 힘들 거 아니에요. 게다가 우리가 뭐 종목 보는 눈이 있나. 삼성전자조차 10만 전자가 5만 전자 됐는데 뭐 버틸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도 못 맞췄어요. 그리고 네. 그런 상황에서 굳이 뭘 종목을 고르는 능력을 키우는 거 뭐 능력을 키우는 건 좋은데 올인했다가 한번 너무 크게 손실 나버리면 이게 복구가 안 돼요. 뭐가 복구가 안 되냐면 멘탈이. 그러니까 깨져버리면서 유리 멘탈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도망갔다가 다음에 또 좋은 장이 와서 그냥 방치됐던 계좌가 플러스 나면 그거 팔아버립니다. 근데 팔고 난 다음 보니까 또 오르잖아요, 주가가. 네. 그럼 또 들어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점에 또 물려가지고 또 방치되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머물러 있긴 있죠. 물린 걸 들고 있으니까. 그러나 매번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물도 탈 수도 없고 저가 매수라는 것도 못하고 시장에 대해서 그냥 계속 여긴 정말 모르겠다. 여긴 안 해. 라고
그 정신적 외상을 입고 아예 시장을 회피하는 분이 저희 나이 또래는 정말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80년대 후반에 주식시장이 붕괴되고 그 뒤에 10년에 걸친 힘든 장들을 겪었잖아요. 외환위기까지. 그런 걸 겪어서 저희 때는 저희 50대 초반에 있는 X세대들은 제가 X세대 최선두인데 이 사람들은 주식 안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너무 트라우마가 커서. 물론 저희 세대는 운이 좋았는 게 부동산이 오를 때 직장 생활을 해서 어떻게든 2000년대에 집을 장만하거나 2010년대에 집을 샀으면 좋았는데 지금은 집값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금리도 어성쩡하고 아니 차라리 옛날처럼 10% 주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아까 빠진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리고 주식은 이렇게 또 이번에 고점 대비 1000포인트 조정이고 그래서 이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멘붕 상태에 빠진 우리 젊은 밀레니얼 세대들 또는 젠지 세대들한테 좀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죠. 멘탈을 잡는 그리고 이기는 투자법. 손해를 보더라도 물 타면서 1년 지나고 보니 그때 물 타기 잘했지라는 그 승리의 기억, 성공의 기억들을 만들어주는 게 이 반반 전략의 핵심이죠. 그리고 앞서서도 방금 그 부동산 얘기도 해주셨는데 또 책에서 보니까 국내 부동산보다 미국 리츠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우리나라 부동산에 큰 문제가 두 개 있어요. 이게 저는 책에 그래서 지금 내가 30대로 돌아간다면 집부터 사지 않겠다라는 카피를 하게 된 이유인데 일단 가장 첫 번째가 역사상 최대 버블이라는 거고 역사상 최대요? 네,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종종 했던 이야기잖아요. 작년부터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해서 꼭 투자를 해야 되냐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게 벌써 1년 됐네요. 작년 가을부터 그러고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그거가 너무 버블이라 이 버블이 몇 년에 걸쳐 꺼질지를 모르겠어요. 또 오를 수도 있는데 그래봐야 그게 얼마 가겠냐 싶을 정도로 비싸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목돈이 너무 크게 들어요. 금리도 높은 주제에 옛날보다 금리가 한 2배 낮죠. 뭐 옛날 2%면 대출하면 좋았는데 지금 4% 5%는 넘었으니까 이 정도로 높은 대출 금리가 나오는 데다가 집값은 죄송합니다 더럽게 비싸고 게다가 목돈이 필요해요. 근데 이 리츠 투자의 좋은 점이 뭐냐면 소액으로 배당이 나오잖아요. 집값 오르면 리츠가 오르고 배당도 나오고 그리고 달러잖아. 미국 리츠니까. 이게 불황에도 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투자자 입장에서 꼭 집을 사야 되냐 내가. 아니, 정말 옛날에는 집을 사라 그런 게 맞았죠. 그러나 역사상 최대 버블이고 금리도 이렇게 오르고 그리고 또 우리 밀레니얼 세대들, 젠지들 돈도 없는데 여기다가 레버리지를 막 쥐라고 정부 규제를 그렇게 세게 하는데 이상한 조언이다 그런 거. 집부터 사라는 식으로 하는 건 이제 끝났다. 적어도 몇 년은 끝났다. 그러면 뭐 해야 되냐? 그렇게 부동산이 낙관적으로 보이면 어차피 글로벌 부동산은 이제 같이 가니까 미국 부동산 이번에 조정받고 있으니까 좀 사두는 것도 나쁘지 않고 사다 보면 거기도 바닥 나오지 않겠냐? 그리고 거기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질수록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는 구조니까 사기도 편하다. 그래서 한국의 리츠를 질문하신 분도 많은데 한국은 부동산 리츠가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오피스랑 쇼핑몰 리츠밖에 없어요. 그 맥쿼리 인프라는 인프라 리츠니까 그쪽이라고 봐야 되고. 그럼 우리나라 경기 나빠지면 이게 오피스 그 공실률도 높아지고 몰에도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를 너무 타요. 부동산 경기랑도 별로 상관없고. 근데 미국 리츠는 미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하고 되게 잘 어울려서 올해도 많이 빠졌잖아요. 거의 한 20% 빠졌거든요. 근데 물론 환율 때문에 플러스지만. 환율이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저는 리츠는 조금 들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리츠라는 게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집값 오를 때 같이 올라주는 것 플러스 임대료 수입을 거의 배당하거든요. 그리고 꽁도 먹고 알도 먹을 수 있으면서 달러 투자라서 또 불황에도 강하니까 그런 리츠도 일본 리츠도 지금 너무너무 매력적이니까 일본도 엔이 약세니까 똑같잖아요. 그런 구조로 생각해 보면 글로벌 리츠, 그러니까 유럽은 말고 저는 유럽은 저기는 진짜 힘들어 보이니까 유럽 리츠 말고 일본이나 미국 리츠는 또 상품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투자할 상품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면 되지. 뭐하러 한국 부동산을 사냐 이거죠. 저는 투자하기도 만만찮은 그런 투자 수단도 없고 뭐 가격은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게다가 정부 규제나 이런 것들 또 아직 풀린 것도 하나도 없고 금리도 높은데
왜 그 부동산을 뭐 살 때다 아니 뭐 오겠죠. 그러나 30대들한테 이제 자산 모아서 이제 한번 뭐 갭 투자 해볼까 이런 사람들한테 저는 말리고 싶은 거죠. 갭 투자 좀 꼭 집을 갖고 있어야 되냐. 미국 리츠에서 나오는 배당 수익을 가지고서 월세 좀 내면 안 되냐? 어차피 그 미국 집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태도들을 가지는 게 앞으로 재테크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피스라든지 쇼핑몰 그거 중심이어서 경기 상당히 많이 탄다고 말씀하셨는데 미국이라든지 그런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가요? 종류가? 일단 뭐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게 데이터 센터랑 물류 리츠. 우리는 상장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있거든요. 근데 네. 그거는 돈 잘 거니까 상장 안 해요. 야, 이거 뭐 지금 상장되어 있는 리츠가 다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좀 편중돼 있죠. 뭐 이번에 공모하는 그 리츠도 유럽 상업용 건물들 리츠잖아요. 어디라고 말은 안 하지만 뭐 다 아실 거예요. 그 어디 투자하는지도 모르고 투자하신 분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유럽 리츠거든요. 오피스 리츠, 상업용 리츠인데 거기가 앞으로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묻는 거죠. 아니 질문. 네네.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보고 해야죠. 투자라는 것은 공모시장 나왔다고 와 하고 따상 노리고들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게 왜 지금 나왔을까? 작년이 아니고 또 어디다 투자를 하는가? 이런 걸 알아보고 투자하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집값이 이제 최대 버블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역사상. 역사상 그 기준이 사실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럼 뭐 20년이죠. 지난 20년.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전을 계산해 놓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는 부동산 담보 대출이 불가능한 나라였어요. 저축은행들 일부를 가거나 신협을 가거나 뭐 그래서 저도 그때 저희 부모님 집 사는 거 봤는데 16% 정도 이자를 내고 사던 걸 봤거든요. 그래서 뭐 대출을 많이 받을 수도 없고 또.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그 개인들에 대한 부동산 담보 대출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게 이제 2000년 특히 2002년 사이에 있었던 카드 위기 뭐 이런 거 하면서 아무튼 대출이 전부 소비자 쪽으로 오고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그때부터 이제 버블 세븐 장세 나왔다 하우스 푸어 이번에 다시 이제 기나긴 상승 8년 9년 상승을 하다가 이제 조정인데 지난 한 20년간에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금융이 가능한 그런 시장 흐름으로 된 20년을 살펴보면 지금이 적어도 2007년 버블 세븐 때보다는 20-30% 이상 더 비싼 그러니까 소득이나 각종 구매력으로 아무리 측정해봐도 그때보다도 한 20-30%는 더 비싼 그러니까 절대 가격은 훨씬 비싸지만 네. 소득과 이자를 감안해봐도 그때보다 너무 비싸다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상당 기간은 사실 좀 기대를 접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서울 기준으로 해서 역사적인 평균 주택가격 부담 지수가 한 125 정도 나오는데 네. 지금 200 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대략 한 40% 정도 고평가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평균에 비해서. 이 역사적 평균이 적정이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항상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이 평균 값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니까. 그 평균 정도 레벨로만 수렴한다고만 쳐도 장기적으로 수렴한다고 치면 주택 가격이 한 40% 빠지던가 아니면 이자가 뚝뚝 떨어져서 반토막 나던가 아니면 소득이 40% 늘던가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 공식이니까. 그러니까 주택 가격, 이자, 그리고 소득 이 세 가지로 주택구입 부담 지수가 커지니까. 그러면 그 소득이 올해는 확실히 한 10% 늘 것 같죠. 인플레 때문에. 네. 이게 명목 가격이니까. 그래서 올해 10% 오르는 것 때문에 그게 고평가가 한 30% 정도로 줄고 제가 아주 꿈꿨지만 내년에 금리 한 1% 정도 빠진다고 저는 일단 보면 그러면 거기서 또 몇 퍼센트 도움 주고 집값이 한 20% 정도 조정받으면 내년쯤 되면 적정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너무 제가 희망을 많이 넣었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이거가 엔드를 해도 적정되려면 1년 가지고는 힘든 그죠? 아무리 낙관적인 시나리오라고 해도 1년 가지고 힘들다. 올해는 일단 적정되기 어렵고 네. 내년 내후년 돼야 이제 천천히 이렇게 조정을 받아서 역사적인 평균 레벨 정도가 되는 게 빠르면 굉장히 빠르면 내년 하반기. 그래서 저는 일단 책이라는 게 근데 나오면 이게 확 언제 팔리냐면 초기 3달에 거의 다 팔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의 내용들은 이 책은 좀 어떻게 보면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어떤 가이드북이자
지금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자산 배분을 좀 모은 돈을 갖고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스파성 내용은 후반에 좀 있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스파성으로만 조금 이야기를 드리자면 그냥 부동산 사고 싶으면 그렇게 사고 싶으면 미국이나 일본 리츠 사두는 게 더 낫지 않겠냐. 한국 부동산은 자신 없다. 저는 자신 없다. 저는 내 돈 들고서 가서 살려면 급매물이 지금 나오는 거에서 거기서 또 한 10% 이상은 더 빠져야 저는 급매물 정도는 돼야 사지. 지금 여기서 저는 적극 매수를 못 하겠다. 그런 정도의 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친척 조카들이나 동생들이 와서 박사님 아재 집 살까요? 그러면 내년에 다시 한번 나랑 이야기하자. 네. 실제로 오늘 네. 했던 그 상담도 그런 상담이었어요. 그랬어요? 빠지니까 좋아가지고 다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주식과 채권, 특히나 이제 한국 주식, 미국 채권 이렇게 반반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번 시장이 되게 희한한 시장이긴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원래 주식이 오르면 채권이 좀 빠지고 채권이 오르면은 또 주식이 좀 빠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약간 상호 보완 관계인데 이번에 인플레이션 장세다 보니까 주식도 빠지고 그 다음에 채권도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빠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약간 좀 보완해줄 만한 그런 전략, 다른 자산을 섞는다든지 그런 방법이 뭐 있을까요? 있죠. 두 가지 전략이 더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거는 초보용은 아니죠. 네.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네. 초보는 이기는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멘탈을 만들어야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이 정글 자본주의에서 유리 멘탈이면 진짜 힘들거든요. 매일 밤에 잠이 안 오고 울고 그러거든요. 저도 많이 울었거든요. 저도 유리 멘탈, 두부 멘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운이 좋아서 정말 그때 개인 파산 신청 안 할 정도에서 끝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갑자기 그 애널리스트 연봉이 확 치솟으면서 연봉 1억을 제가 99년에 기록했거든요. 벌써 몇 년 전이에요? 네. 23년 전? 엄청나네요. 그걸 딱 하고 하니까 대출을 갚을 수 있잖아요. 그 빌린 돈들, 물린 거, 보증도 샀거든요. 아이고. 아무튼 3종 세트를 다 하셨는데. 다 했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2000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어떻게 했는지 저도 궁금해요. 그 꼴을 보고 결혼해준 와이프한테 제가 항상 감사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이 멘탈 감사드립니다. 네. 아무튼 그런 사례에서 좀 본 것처럼 이게 멘탈을 저는 그 과정에서 이겨냈기 때문에 멘탈이 생겼는데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투자 경험도 좀 쌓이고 한번 그래도 소액이라도 벌어본 사람들한테는 3분의 1은 한국 주식, 3분의 1은 미국 국채, 그리고 3분의 1을 미국 주식 한번. 이게 이러면 이제 공격 포트폴리오죠. 이거 상당히 매력적인 포트폴리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국 주식은 마이너스지만 미국 주식에 투자하신 분은 환오픈 있으면 지금 플러스예요. 그러네요. 이게 달러가 마법을 막 부리거든요. 그러면서 또 전체 자산의 3분의 2가 주식이라서 강세장 만나면 이게 굉장히 수익을 내주고 약세장에는 전체 자산의 3분의 2가 달러잖아요. 그렇죠. 미국 국채, 미국 주식에. 이게 또 환율로 방어를 좀 해주거든요. 그러니 투자를 할 때는 좀 내가 빨리 부자 되고 싶어 약간의 리스크는 무릅쓰겠어요. 또 이 정도는 전 타격 없어요. 손실할 수도 있지. 그 정도 손실 몇십 프로 마이너스는 아니니까. 그 정도 버틸 수 있어요 라는 분들한테는 이거 바로 투자 3분법. 이게 진짜 괜찮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부동산은 어떻게든 좀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한테는 탈무드 투자법. 이게 이제 유대교의 경전이잖아요. 탈무드에 나오는 게. 그렇죠. 돈을 투자를 할 때 이렇게 교훈이 나와요. 3분의 1은 현금, 3분의 1은 부동산, 3분의 1은 사업에 투자하라. 그런 아주 유명한 조언이 나옵니다. 그게 투자 3분법인데 요걸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3분의 1은 사업, 한국 주식, 3분의 1은 현금, 미국 국채. 그죠? 네. 우리 원은 현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달러가 현금이에요. 왜? 위기에 강해야 돼. 리밸런싱 할 돈이니까. 세 번째가 미국 리츠를 사는 거죠. 미국 리츠는 집값이랑 같이 움직여주면서 배당도 주니까 그 놈을 투자를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게 또 변동성이 더 적어요. 그러면서 수익은 앞에 했던 투자 3분법이랑 비슷하거나 좀 더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완벽하게 제가 확신을 못하는 게 리츠라는 상품 자체가 생긴 게 한 20 몇 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지난 4, 50년의 경험을 갖고 만들었던 반반 투자 전략이나 투자 3분법에 비하면 요거는 좀
어떻게 보면 신뢰 구간이 짧아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 부동산은 있어야지라는 분들을 위해서는 탈모드 투자법도 상당히 괜찮은 투자 전략이다. 이 정도 하면 반반 투자보다는 약간 리스크는 무릅쓸지 모르지만 대신 리스크를 무릅쓴 거에 비해 수익이 더 나니까 위험 대비 수익은 오히려 더 괜찮은 그런 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약간 좀 반반 전략으로 멘탈이 좀 세지면은 이런 전략도 한번 도전해보시면 몇 좋을 것 같아요. 년이라도 한번 해서 바닥을 한번 잡아보시면 이 사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이 굉장히 좋은 타이밍. 반반 투자 전략을 지금이라도 바로 해보는 거죠. 바로 해서 한 2년 정도 뒤에 봅시다. 그러면 그새 언젠간 바닥에 나오고 지금 이미 지났을 수도 있고요. 모르니까. 그렇죠. 그건 모르니까. 지나면서 반반 투자 전략을 한 덕분에 절반이라도 주식을 들고 있고 또 절반이라도 달러를 들고 있음으로써 거기서 순환하는 시장의 순환을 파악하고 이 두 자산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알게 되고 이 두 자산에 또 물타다가 저가 매수가 뭔지를 한번 해보고 이러면서 점점 자신감이 붙고 자산도 뭐 5천 넘고 1억 넘고 이러기 시작하면 좀 더 수익이 날 방법은 없는가를 찾으실 텐데 그때가 요 투자산분법이나 탈모드 투자법을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리스크 관리,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박사님 책에서 이번에 보니까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포트폴리오가 잘 짜여져 있으면 레버리지 쓸만해요. 네, 바로 세계적인 연기금인데요. 네. 캐나다 국민연금 CPPIB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아예 전체 레버리지를 한 80%, 70% 씁니다. 상당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100조면 60조인가 70조를 빌려요. 그런데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얘들은 주식, 채권, 부동산 뭐 굉장히 다양하게 분산해 놓고 있는 걸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현금을 추가 조달해서 그걸 가지고 더 투자를 해주는 한편 일부는 현금을 좀 보유해요. 그래서 만에 하나 시장이 터질 때 그 레버리지로 조달된 이제 현금성 자산, 단기 채권에 투자하던 걸 또 리밸런싱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투자 전략을 하고 있어요. 왜 그걸 합니까? 물어보면 두 가지 때문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국민연금은 한 30년, 50년 뒤에 은퇴할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되니까 우린 장기로 버틸 수 있는 곳이니 장기 차입을 하면 된다. 근데 국민연금은 10년이나 30년짜리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두 번째가 이 사람들이 작년에 그걸 왜 하냐 그랬을 때 우리는 대출금리 1%다. 그쵸. 그때 다 1%였어요. 1%밖에 안 돼요? 그쵸. 다 1%였잖아요. 작년 우리나라 국고금리도 1%였는데. 네네. 한국보다 캐나다 신용등급이 더 높잖아요. 그리고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이 돈을 빌리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조건이 딱 나왔죠, 여러분. 첫 번째, 장기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저금리로 고정금리를 받을 수 있으면 레버리지는 써도 된다. 근데 지금이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뭐 금리, 부동산이 가장 오래 대출 받을 수 있는 게 40년짜리 모기지를 우리가 개인이 받을 수 있는데 40년짜리 모기지 하려면 5% 줘야 되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기대 수익률이 잘해야 7%, 8%인데 그 이상은 운 좋으면 나는 거지. 그 인간의 영역이 아니니까. 대략 우리가 이런 반반 투자 전략이나 투자 삼분법 등으로 잘 해봐도 이게 그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뭐 테스트 기간에 따르지만 정말 잘 나와도 한 10% 아니면 7, 8%인데 지금 대출금리 5%, 6%로 받아서 그 수수료도 있고 뭐 각종 비용이나 리스크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금리가 싸고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장기간 할 수 있을 때만 레버리지를 쓰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제목에 지금 내가 30대 돌아가면 집부터 사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격도 비싸지만 그런 레버리지의 조건이 안 이루어져 있을 때는 조심하라는 거죠.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쓸 상황은 아니겠네요. 근데 우리가 서학개미님들이 다 레버리지 상품만 투자하신다고 이번에 금융감독원에서 보고서까지 나왔더라고요. 우리 서학개미 투자가 너무 레버리지 많다. 레버리지 ETF가 너무 많다라는 경고성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너무 많이 하니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같이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투자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새로 나온 책 투자에도 순서가 있다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곧 출범하게 되는 프리즘 투자자문 많이 좀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또 나와서 또 이렇게 일침을 또 이렇게 따끔하게 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기억에 남는 게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정말 바닥은 알 수 없다. 마찬가지로 최고점을 알 수가 없다. 그거를 한계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이제 적절한 그런 자산에 배분하는 것이 정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투자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서비스 나온다든지 그러면 한 번 더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춘욱 박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